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6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27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요, 우리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신고한다. 원천세 신고를 한다는 게 바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우리 반기별 특례가 있었죠? 만약에 상시고용 인원이 우리가 직전 연도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청, 승인을 통해서 반기별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반기 종료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7월 10일, 1월 10일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원천징수를 한다는 건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귀속기간하고 지급기간. 그래서 우리는 지급일이,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귀속이 아니고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간이세액이라고 해서 A01이 있거든요. 이 A01은 매월 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급여 대장상에 있는 금액에서 이제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A라는 근로자, B라는 근로자, C라는 근로자, D라는 근로자, 이 근로자들이 내야 될 소득세 있죠. 이게 이제 합산이 돼서요. 이 A01의 급여가 얼마고, 급여 총액이 얼마고, 이번 달에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 총액이 얼마야. 그래서 세무서 너한테 이 소득세 납부할게 라고 하는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급여액이랑 소득세 기재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식사와 식대, 우리 비과세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요것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항목에 해당이 돼서 여기 A01 파트에 기재가 안 됩니다. 급여이긴 하지만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급여는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과세 중에서 육아휴직 급여 있잖아요. 육아와 관련해서 자꾸 육아휴직이라고 하는데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6세 이하 자녀를 우리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육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 가능한데 요 금액은 이 A01에 반영이 됩니다. 얘네들은 반영이 안 되고요. 육아수당은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중도퇴사는 만약에 기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달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인데 버튼 하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A02에 우리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지급했던 급여를 정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A03은 우리 상용근로자 말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불러져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징수세액은 당월 중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 총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환급세액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우리가 차감할세액이에요. 차감할세. 이따가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월미환급세액이랑 기환급세액, 그다음에 환급신청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문제 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회사 코드가 2003번이니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성수쌤 2003번. 사원에 이제 김수당이 있는데 4번 106번이래요.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7월 급여할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아래 내용대로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7월분에 대한 급여자를 입력하고 7월 급여 대장 작성 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회사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7월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말일로 해주시면 되고 일단 수당 공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중도퇴사가 나왔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서 제가 아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김수당시죠? 김수당. 퇴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퇴사 연월일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2021년 7월 30일. 이렇게 해서 퇴사 연월일이 2021년 7월 말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퇴사가 되어 있네요. 7월 말로 퇴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수당님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 실시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수당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당 공제 등록을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당 공제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7월 30일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공제 등록을 통해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기본급 300만 원이죠. 기본급 300만 원, 기본급 3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기로 하고요. 인정받기로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자, 식대가 10만 원. 식대가 10만 원인데 식대가 10만 원. 식대가 10만 원 있죠. 근데 보시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별도의 식사.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되나요? 안 되죠.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부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상여도 안 쓰고 직책수당도 안 쓰고 월차수당도 안 씁니다. 근데 식대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식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해서 입력을 다음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뭐 별다른 비과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격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은 이제 10만 원인데 얘도 지금 보시면 생산지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죠. 요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이 요건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직전 연도 총급여랑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급 자체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야간 근로수당도 과세급여로 우리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위에 있는 이제 비과세는 우리가 부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만 9세의 자녀가 있대요. 우리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또 과세에 해당이 돼서 육아수당 별도로 과세에 해당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근수당,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지급한다. 출퇴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처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외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실외 여비를 받지 않고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출근수당 그냥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로 봐서 출근수당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을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특이사항 없는데 주차비가 있네요. 그리고 공제소득 유형은 기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요 항목들이 없게 되면 공제 등록도 우리가 공제 항목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제 유형을 우리가 기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F2키를 누르면 기타 항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일자에 지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30일 매월 말일에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7월 30일로 해서 김수당님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 자 기본급부터 우리가 입력해 보죠. 자, 기본급 300만 원, 그다음 식대는 10만 원, 별도의 식사를 지급받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자격수당은 20만 원, 야간근로수당은 10만 원, 육아수당은 10만 원. 그 다음에 출근수당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355만 원이고 비과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55만 원이 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공제할 항목 입력해 볼게요. 자, 국민연금 18만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12140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3980, 고용보험이 28400, 그 다음 주차비가 얼마죠?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없는데 자동으로 이게 중도태사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죠.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 중도태사자 정산을 누르시면 돼요. 요거 아니면 F7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중도태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잠시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요 밑에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줘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버튼을 클릭해서 연말정산을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급여를 반영하면 돼요. 급여 반영.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중도퇴사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정산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도정산을 적용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요. 우리가 이제 7월달 2021년 7월 귀속분을 7월달에 지급을 한 것이죠. 7월달에 지급기간도 7월이다. 이렇게 해서 정기신고 불러오시게 되면 자 우리가 단기 중에 지급한 355만 원 그리고 중도퇴사를 통해서 이 해당 직원에게 이 한 명의 직원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퇴사 전까지 지급한 총 급여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와 소득세와 농특세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징수한 세액이 없어요. 지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이제 급여가 낮아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금액이 소득세 징수한 금액이 없죠. 여기 공제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355만 원. 그리고 중도퇴사자 정산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 징수세액이 나오게 되면 요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수당공제 등록 메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급여에 보면 355만 원, 그 다음에 443780이 돼서 3106-22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버튼을 여러분들 별도로 눌러주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5만 원, 355만 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완료가 된다. 그래서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여기 A02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준 사원이 정유라가 있는데 4번이 107이네요. 근로소득 내역이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2021년 5월분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을 완성하라는데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니까 5월 31일로 지급일자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좀 회사부터 바꿔놓을게요. 자, 회사부터 이제 주식회사 서준으로 이제 바꿔놓고요. 자, 5월 급여를 보도록 할게요. 5월 급여로 이제 기본급 320만 원, 그리고 식대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 원을 지급했다. 당사는 현재 현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식대는 비과세가 맞겠죠?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줬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간단하게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보시면 자, 수당공제 등록을 가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좀 두시고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상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직작수당도 사용을 안 하고 월차수당도 사용을 안 하고 식대는 사용하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공제 항목 볼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별다르게 공제를 입력해 주실 필요 없고 동급여와 관련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양가족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근거로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일 현재 전월 미환급세액은 78,000원이 있고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입력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5월 달이고요. 5월 31일에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월 31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107번 정유라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자 정유라가 등록이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320만 원. 그 다음에 식대는 10만 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 우리가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두 개 더하면 30만 원이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과세 32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지급 총액은 350만 원. 그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4만 4천 원, 건강보험은 95840, 장기요양보험은 11040,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25600, 그다음 소득세는 1050440,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05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공제총액이 39만 2천 원. 그러니까 나는 급여가 350만 원인데 매달 찍히는 금액은 3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원천징수 이행사항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5월 달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급여대장상에 입력을 해놨던 자, 급여 자료에 입력을 해놨던 320만 원. 근데 지금 보시면 320만 원인데 350만 원인데 320만 원만 기재됐죠. 뭐가 빠졌어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얘네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총 지급액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득세가 이제 얼마죠? 10만 5,540원이죠. 그 금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0만 5,540원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전월에 미환급된 세액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7만 8천 원을 돈을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은 그러니까 4월 달에 발생한 거죠. 4월 달에 나는 7만 8천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때 환급을 안 받고요. 언제 받냐면 5월 달에 받습니다. 5월 달에 환급을 받아요. 5월 달에 우리가 낼 돈이랑 이걸 상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는요, 보통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냥 2월을 시켜버려요. 그걸 어디다가 하냐면 요 전월 미환급세액 있죠.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7만 8천 원. 요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만 8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내가 10만 5천 원 입력해야 되지만 전기에 우리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죠. 그래서 7만 8천 원을 뺀 나머지 2만 7천 원에 대해서만 단기 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어디 입력해? 여기 입력해서 우리가 단기 중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10만 5천 원이지만 7만 8천 원을 뺀 나머지 2만 7천 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A01에 오는 금액은 지급명세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직료, 숙직료, 여비와 같은 실비병상적 선질의 급여 이런 것들이 여기 총 지급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소득세는 여기 징수세액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여기다 기재해 주는 거. 그것까지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27,540원 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3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과세 320만 원, 비과세 30만 원. 그래서 공제총액은 392570, 지급총액은 3107,43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확인해 보면 아이고 2021 5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가 105,540원인데 78,000원 우리 전월 미환급세 공제하고 나서 소득세를 27,540원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여기 보시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이제 당월에 우리가 발생한 곳에서 78,000원이 공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 여기에만 자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복잡하죠.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의료비세액 공제나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세액 공제, 보험료세액 공제 이런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그 다음에 연금저축, 월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고요. 총급여랑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건 요거 우리 공부했던 내용.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거는 건보료 등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월세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가족을 요건을 따지는 게 각각의 항목별로 다 달랐다.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따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비의 경우에는 둘 다 안 따진다.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가 연령 요건 말고 소득 요건만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도 이렇게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둘 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형제 자매를 제외하게 되고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존속이 제외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공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는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기 주택 차입금, 원리금, 그 다음에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화면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은 청약저축을 이쪽에다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소액공제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부터 보시면 이제 포인트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세액공제 차가감 납부세액 8단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론 공부하고 오세요. 자, 보장성 보험은 이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둘 다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판단해야 돼요. 보험료는 가장 엄격해요. 근데 저축성 보험과 태아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어쨌든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둘 다 따지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따지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난임 시술비하고요. 본인과 그다음에 65세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리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를 각각 우리가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들 우리 이제 공부했었죠. 근데 좀 포인트로 기억할 게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를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은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렇게 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가면 의료비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예뻐져서 나오면 그거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이 의료비 세액 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건 이제 갔는데 예뻐져서 나오면 이제 미용이나 성형수술 이런 것들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고요. 국외 의료비는 의료비 제외되고 국외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간병비, 구급차 이용료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된 항목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교육비 공제는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는데 소득 요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직계존속은 제외가 돼요. 그다음에 취약전아동,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본인, 장애인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취약전아동과 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그리고 본인은 전액 가능하고요. 그다음 대학원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다. 기억하고 계시죠? 본인만 가능하다.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요.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가능해요. 근데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요. 학원비 공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원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가능하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본인만 가능하다.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종속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국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복 구입 비용은 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되고요. 체험학습은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령 요건 따지지 않는데 소득 요건을 따지게 되고 우리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하면 3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를 구분하셔야 돼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이하분에 10만 원 초과분은 10만 원 초과라는 입력을 해주셔야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법정기부금과 그다음 지정기부금 대상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 요건만 따지게 되고요.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을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이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국외에서 사용했거나 현금 서비스 아니면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은 이중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이런 것들은 뭐 조세에 우리가 포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